안녕하세요. 자, 이제 그 핵심 이론 강의입니다. 그 강의 계획서 잠깐 설명드리고 이제 본 내용 들어갈까 하는데요. 이제 시험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게 이제 시험 준비에 있어서는 요령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나온 부분을 정확하게 공략하는 것이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이고, 시험에 나오지 않은 내용은 가급적 좀 버리는 것이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강의가 굉장히 좋은 강의예요. 왜냐하면 이제 아마 수업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시험에 나온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 지금 목차는 쭉 22강으로, 그러니까 24강으로 준비를 했는데 사회복지학 개론은 크게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이해, 그 다음에 사회복지 기초, 그리고 방법론, 분야론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저는 사회복지 이제 전공자들이 사회복지를 전공할 때 공부하는 순서에 맞게끔 교재 배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 강의 계획서에 보면은 1강부터 지금 8강까지가, 여기 8강까지가 사회복지 이해예요. 여기가 사회복지의 이해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그리고 사회복지 조사론, 여기 지금 9강, 10강, 11강, 여기가 사회복지 기초라고 해요. 여기를 기초. 그래서 사회복사 1급 시험에서도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 조사론을 사회복지 기초 과목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 다음 이제 12강부터, 즉 사회복지 실천론부터 해서 사회복지 법제론까지,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 이제 강의로 보면 12강부터 21강까지의 내용이 여기가 방법론이에요. 방법론. 그 다음에 나머지 이 이제 21강에서 다루는 사회보장의 이해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자원봉사까지, 여기가 이제 분야론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학 개론은 크게 이렇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제가 이제 챕터로는 이게 27장으로 아마 이루어져 있거든요. 우리 교재가. 그래서 이제 이 순서대로 강의가 진행이 될 거고, 여기 보면 그 5개년간 출제 비중을 제가 여기다 넣어놨어요. 이게 뭐냐면은 5년 동안 사회복지직하고 보호직에서 사회복지학 개론 시험에서 문제 나온 총 10번을 시험을 봤는데 5년 동안. 근데 그 10번의 시험에서 몇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지를 계산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요거 보는 것이 지금 앞에 작은 글씨가 안 나왔던 적도 있다. 여기서. 근데 많이 나왔을 때는 2문제가 나왔다. 그리고 평균을 내보니까 1.2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이거예요. 비중이. 그러니까 이번 시간 다루는 오늘 이제 1강부터 이제 4강까지 진도가 나가는데 지금 1.2 문제, 그다음 이제 1.8문제. 그러니까 총 3문제 분량을 공부하는 겁니다, 여기가. 그리고 나머지도 마찬가지. 여기 1.2 또는 0.6 출제 평균을 내본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복지는 뭐 실천에서 잘 나온다 또는 정책에서 잘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회복지학 개론 자체가, 사회복지 자체가 정책과 실천으로 크게 나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정책에서 잘 나와, 실천에서 잘 나와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해놨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 교재 자체가 테마 1번부터 테마 100번까지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 교재나 강의를 처음 접하시는 선생님들은 요 책이 다른별 역대기출 문제집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자책으로 지금 무료로 제공이 되어 있고, 이건 종이책입니다. 그래서 종이책은 일두인쇄를 했어요. 전자책이 무료로 제공되다 보니까 이건 일두인쇄로 되어 있고, 다만 이제 이 책은 지금 공무원 사회복지학 개론에서 기출문제 그 분석집에서 가장 많은 기출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그 테마별로, 제가 진도별 테마별로 분류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공부하는 요 책, 자, 요거 지금 9.7 핵심 이론 자습서의 테마하고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분석집을 같이 공부하시면 되세요. 이거 2가지만 회독하면 사회복지학 개론은 충분히 100점을 맞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건 뭐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복지학 개론은 많이 삐껴 나오면 한 20%가 삐껴 나와요. 한 4문제가. 그리고 삐껴 나오지 않을 때는 아예 그냥 모든 문제가 그냥 기존의 기출 논점에서 그대로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80% 이상이 시험에 나온 부분, 잘 나오는 부분이 그냥 나와요, 항상.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출문제 분석만 잘 되어 있으면 그러면 80점 이상은 기본적으로 찍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꼼꼼히 공부했고 그걸 잘
내가 암기를 해놨으면 이해하고 암기해놨으면 100점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똥 문제가 있긴 하지만 삐껴 나오는 문제가 있긴 하죠. 100점 방지용. 그지만 그 문제조차도 우리가 전공 지식 내에서 충분히 풀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우선은 나오지 않은 부분을 공부하는 것보다 나왔던 것들을 잘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앞에다가 출제 경영 분석 8개년 거는 여기다가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출제 비중 말씀드렸는데 그간 이제 5개년 출제 비중 넣어놨는데 우리 교재에 여기 이제 틀하고 그 다음에 영역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거기 보면 분석한 게 있어요. 그간에 우리 시험 나왔던 거. 근데 보면 상문제, 중문제, 하문제 이렇게 구분해놨습니다. 제가 지금 책으로 볼 거기 때문에 책으로 보시면 나옵니다. 여기 지금 화면이 작다 하더라도 이따가 이제 강의할 때는 좀 키워서 할 건데 어쨌든 여기 보면 여기 2024년 사회복지학개론 시험에서 사회복지직 시험에서는 상문제가 없었어요. 중문제가 딱 한 문제였거든요. 그리고 하문제가 19문제였거든요. 제가 여기서 하라고 분류한 것들은 다 기출 논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 굉장히 쉬웠던 문제. 그러니까 사실 어려웠던 문제는 중문제 한 문제밖에 없었어요. 한 문제. 그리고 이제 보직에서는 상문제 한 문제, 중문제 두 문제, 그 다음에 하문제가 17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상문제는 틀렸다고 치고 그냥 틀렸다고 친다 하더라도 하문제 일단 17문제는 맞고 들어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중문제에서도 충분히 맞출 수 있었던 문제거든요. 이게 이렇게 보면 그래서 자 그리고 제가 여기 보면 또 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개념으로 출제된 것들은 또 신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그간의 공무원 시험에서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는데 시험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시험에서. 그래서 여기 신문제라고 해서 여기 활동지원 급여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2번 유형이 시험에 나왔거든요. 근데 2번 유형 이거는요. 이미 1급 시험에서 과거에 나왔던 논점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 공무원 사회복지학 개론에서 삐껴 나오는 신문제들 있잖아요. 그 문제들 보면 대부분 1급 문제들입니다. 1급 문제에서 나왔던 논점들이 공무원 시험에 이렇게 삐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보는 방법 지금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 분석한 것 보면은 상문제가 많지 않아요. 출제된 것 보면 거의 하문제예요. 거의 하문제라고 하는 것은 기출 논점을 간파하고 있으면 그냥 정답이 그냥 보여버리는 것들이에요. 그냥. 그래서 개론 시험은 짧은 시간에 그냥 문제를 빨리 풀어버려야 하는 게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 그 최소한의 공부 시간을 투자해 가지고 최고의 고득점을 맞는 것이 이제 좋은 공부 방법이에요. 굳이 100점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90점 이상은 충분히 맞을 수 있거든요. 적게 시간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자,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진도가 되어 있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다룰 것이 여기 이제 테마 1번부터 내용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00개 테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재 보시면서 전자책도 활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종이책도 활용하시면서 보시되,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제 종이책에다 필기를 해가면서 좀 보시면 좋겠고, 전자책을 잘 활용하시는 선생님들 활용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 기출문제를 반드시 이거 병행해서 보세요. 그래서 지금 혹시라도 이제 사회복지학개론은 이제 처음 공부하신다 하더라도 주전공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다루는 이 내용하고 이 수업이 끝나면 바로 여기 다뤘던 내용의 기출문제 진도까지를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기출문제를 보실 때에는 정답과 해설을 봐도 상관없어요. 맨 처음에는 정답과 해설 봐가면서 빨리 보세요. 그리고 이해독 할 때 꼼꼼하게 보세요. 꼼꼼히. 아셨죠? 그러니까 직접 풀려고 하면은 공부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더 잘 안 풀리거든요. 계속 틀리기만 하고 자신감이 없어지니까 맨 처음에는 그 이론 공부는 일단 했으니까 그리고 정답과 해설 보충 설명까지 쭉 봐가면서 쭉 보시고, 그 다음에 이해독하면서 좀 더 꼼꼼히 보세요. 그래서 각 지문이 왜 맞고 왜 틀린지를 집중적으로 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테마 1번부터 한번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이 테마 1번에 보면 여기는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알았죠? 여기는 무조건 맞춰야 돼요. 여기 나오는 거는. 여기 보시면 제가 왼쪽에다 출제빈도 해놨어요. 출제빈도 보시면 사회복지직에서 계속 문제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보직에서도 이렇게 출제가 잘 돼요. 그래서 테마 1번은 거의 그냥 나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아셨죠? 그러니까 나오는 거니까 그냥 맞춰야 돼요. 사회복지의 개념인데 여기 제가 맵을 그려놨는데요. 사회복지의 개념 정의를 할 때 어휘적 정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상에 따라서 또는 기능에 따라서 이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가 중요한데 이 진도 순으로 쭉 볼 겁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룰렌스키 르보는 여기 보면 이제 5가지 기준을 제시했어요. 적어도 사회복지 활동이라고 한다면 이 5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렇게 제시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사회복지 개념 변화 있지. 개념 변화라고 되어 있죠. 그림의 맵에 보니까 그건 이제 로마니신이라고 하는 학자가 사회복지 개념이 이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개념 변화가 이루어진지에 대해서 또 설명했는데 그게 시험에 잘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유사 개념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사회보장과 사회안전망을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회서비스와 사회복지 서비스를 비교할 수가 있어야 돼요. 알았죠? 여기까지 이제 논점이에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먼저 어휘적 관점입니다. 어휘적 관점은 소셜 웰페어죠. 근데 이게 보직 시험에서 2020년 보직 시험에서 한 번 나왔어요. 한 번 나왔는데 소셜 웰페어에서 소셜이 의미하는 게 뭐냐? 사회적이 의미하는 뜻이 아닌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옳지 않은 거. 사회적은 여기 보면 이제 사회 안에서의 삶의 질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회 내적인 관계. 그리고 또 인간관계를 잘한다는 사교적이라는 의미. 그리고 비영리적 속성이죠. 그리고 공동체적 삶의 요소를 중시 여기는 거죠. 공동체적 삶의 요소입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개인적 삶의 요소를 중시한다고 해서 틀리게끔 나온 거예요. 알았죠? 거기를 틀리게끔 나왔고, 자, 이거는 그냥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이제 한 번 나온 거 한 번. 자, 그다음에 이제 대상에 따른 개념이에요. 사회복지를 대상으로 구분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자, 여기 이제 조심해야 할 게 있는데 구분 자체가 대상이에요. 대상. 구분 자체, 기준 자체가. 그러니까 사회복지의 대상을 기준으로 해서 대상을 좁게 잡아서 정의를 내리는 것을 협의의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대상을 모두를 대상으로 삼는 것을 광의의 사회복지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기준 자체가 뭐예요? 대상이에요. 대상. 그래서 결국 협의의 한정적 사회복지는 대상이 이제 좁잖아요.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협의니까. 그래서 사회적 약자계층. 우리 시험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특수계층이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알았죠? 특수계층. 그리고 요보 대상자. 요보 대상자는 보호를 요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노인이나 장애인, 아동과 같은 이런.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 딱 한정해서 하는 것이 한정적 사회복지예요. 자, 다시 한번. 사회적, 경제적, 생활 곤란자. 그다음에 가족 시장을 통해 복지 욕구 충족하지 못한 자, 이거 있죠. 이게 시험에 나온 문장인데 무슨 말이냐면 가족이나 시장을 통해서 복지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만 대상으로 삼는 거. 알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한정적 사회복지가 되는 거예요. 요거. 그다음에 이건 소극적 개념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자녀적, 선별적 사회복지와 제가 이렇게 표시했는데 유사하다. 여기 유사하다. 같다라고 하지 않았고 이렇게 같다라고 하지 않고 유사하다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대상 측면에서만 유사한 거예요. 대상 측면에서만. 자, 제가 왜 이 표현을 썼는지 제가 보여드릴 거고, 광의의 사회복지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국민, 즉 사회 성원 전체. 그리고 이건 적극적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제도적, 보편적 또는 보편주의 사회복지와 유사한 거예요. 똑같은 게 아니라 유사하다. 대상 측면에서 유사하다. 자, 그다음에 사회통합효과는 둘을 비교해보면 이게 시험에 나온 건데 사회통합효과는 광의의 사회복지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모두를 대상으로 삼으니까 그래요. 협의의 사회복지는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한정해가지고 대상을 삼기 때문에 사회통합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즉 대상자와 대상자가 아닌 사람으로 분리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알았죠? 즉 수급자와 비수급자로 분리시키기 때문에 사회통합효과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효율성은 협의의 사회복지가 더 높아요. 왜냐면은 꼭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한정해가지고 대상으로 삼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경제적 효율성은 한정적 사회복지가 더 높다. 근데 운영의 효율성 있죠? 그 운영 효율성에다가 행정비용이라고 적으세요. 행정비용. 자, 다시 한번 여기 운영의 효율성이 뭐냐면 얘가 행정비용. 어떤 정책을 집행하는 데 들어가는 행정비용을 얘기합니다. 행정비용이 협의의 사회복지는 낮아요. 그러니까 운영 효율성이 떨어져요. 즉 행정비용이 많이 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알았죠? 행정비용이 많이 들어가 버리면 운영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행정비용이 적게 들어가지 운영 효율성이 높은 거예요. 아셨죠? 근데 협의의 사회복지는
운영효율성, 즉 행정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운영효율성이 떨어지는 이유가 고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대상자를 한정해서 골라야 하거든요. 근데 고르는데 시간과 노력과 인력이 많이 들어요.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행정비용은 많이 드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운영효율성은 떨어지는 거예요. 대신에 목표효율성을 보면 이 목표효율성을 대상효율성이라고도 합니다. 영어의 타겟을 번역한 거예요. 알았죠? 목표효율성이나 대상효율성은 똑같은 것인데, 근데 정책이 목표로 하고 있는 그 대상한테 사회복지 재활화 서비스가 얼마나 그 대상들한테 집중적으로 할당되는가. 알았죠? 이게 목표효율성이에요. 그러려면 꼭 필요한 사람들만 골라서 대상으로 삼아야겠죠? 한정해서. 그래서 한정적 사회복지가 목표효율성이 높은 거예요. 반면에 이제 광해 사회복지는 목표효율성은 떨어집니다. 대신에 운영효율성이 높아요. 왜? 광해 사회복지는 대상자를 고르지 않으니까 행정비용이 적게 들어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이 뒷부분이 중요해요. 공통점. 공통점 보시면은요. 자, 여기 협의의 사회복지든 광해의 사회복지든 둘 다 국가, 사회, 즉 공공과 민간 또는 공적, 사적 이렇게도 우리 이제 이걸 공공을 사회복지에서는 공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공공을 공적, 그래서 공적 전달 체계, 그다음에 민간을 사적이라고 해요. 사적. 알았죠? 공적, 사적. 그러면 사적이라고 하는 말은 민간 의미예요. 협의든 광이든 둘 다 공적 노력, 사적 노력 모두를 포함해요. 둘 다 공통점이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예방, 그다음에 치료 예방이 어디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자, 다시 한번 협의의 사회복지와 광해의 사회복지에서는 예방, 치료 이게 어느 쪽에 쓰이든 그건 틀린 문장이 아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예방을 보호, 치료적, 예방적 서비스 이렇게 나왔거든요. 어디다가 한정적 사회복지에다가 이걸 붙였어요. 근데 맞는 거예요. 알았죠?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정적 사회복지든 광해 사회복지든 둘 다 예방 치료가 다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중요한 논점이고. 자, 그다음에 이제 기능적 정의인데요. 자, 이번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에 기능적 정의. 여기 보면 기출표기 많이 되어 있죠. 그다음에 제가 기출표기를 이렇게 해놨어요. 최근에 나온 것으로 대체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보호직이 만약에 다시 25년도에 보호직이 나오고 사회복지직이 안 나온다면 보호직 거를 앞으로 뺄 거예요. 알았죠? 사회복지직에서 24년에 가장 최근에 나온 거예요. 그죠? 보호직은 2022년까지 문제가 나온 거죠. 지금 보니까. 예,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서 무조건 나온다고 보면 돼요. 여기서. 자, 이걸 이제 잘 이해를 해야 하는데 자녀적 제도적 개념입니다. 기능. 여기는 지금 기능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기능. 사회복지가 어떤 기능을 하느냐? 알았죠? 기능. 자녀적 기능을 한다. 자녀적 복지예요. 아니, 제도로서 기능을 한다. 이건 제도적 복지예요. 알았죠? 그다음에 여기 제가 여기 룰렌스킬르보 요거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학자를 유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룰렌스킬르보는 외우세요. 아, 룰렌스킬르보가 이렇게 구분했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율렌스킬르보 사람 이름이 나오니까. 자, 이 율렌스킬르보는 이제 산업화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우리 뒤에서 이제 공부할 건데, 자 보면 자녀적 사회복지는요 산업화 이전 전통 사회예요. 그러니까 전통 사회, 과거 전통 사회에서는 사회복지가 자녀적 기능을 했던 거예요. 그걸 자녀적 복지라고 해요. 그런데 산업화 이후에 사회복지가 제도로서 기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도적 복지라고 합니다. 아셨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산업화가 되고 나서 사회복지가 제도로 만들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 제도 발달 이론에서 보면 산업화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산업화 이론은 사회복지, 없었던 사회복지가 왜 만들어졌느냐 이걸 연구한 이론들인데 거기서 산업화가 사회복지 제도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론이 산업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룰렌스킬르보는 산업화 이론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산업화가 되니까 사회복지 제도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자녀적 복지는 기능 측면에서 보게 되면 안전망 기능만 수행해요. 안전망 기능. 즉 보충적입니다. 다른 제도의 종속적 제도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다른 제도 있잖아요. 그 다른 제도 동그라미 해보세요. 이 다른 제도가 뭐냐면 길버트와 스펙트가 사회의 주요 사회제도 5가지를 제시했거든요. 그리고 가족제도, 종교제도, 정치제도, 경제제도, 사회복지제도를 제시했어요. 이따 뒤에 나옵니다. 근데 그때 사회복지제도를 뺀 나머지 4가지 제도 있잖아요.
그 나머지 네 가지 제도가 다른 제도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도들의 종속적 제도예요. 즉 가족 제도나 종교 제도나 정치 제도나 경제 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그때 사회복지가 그 찌꺼기나 청소하러 가는 거예요. 보충해 주러. 그래서 보충적. 우리가 이 잔여적이라는 것을 우리 이제 밥 먹고 그 잔반 처리하잖아요. 나머지. 그러니까 이런 찌꺼기 청소하는 이런 잔반 청소하는 이 보충적인 역할. 그러니까 다른 제도의 종속적 제도가 되는 것이죠. 사회복지는. 그리고 이제 일시적이고 대체적으로만 하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개입해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후퇴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잔여적 기능을 하는 것이고, 자 그다음에 제도적 사회복지는 제1선의 기능을 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른 사회 제도와 동일하게 나도 제도야 하고 앞으로 딱 나서서 똑같은 제도의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독자적인 기능과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제도적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도로서 1차적 기능은 뭐냐? 그게 바로 상부상조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알았죠? 제도로서 다른 제도, 가족 제도가 하는 1차적 기능은 사회화 기능이거든요. 정치 제도는 사회 통제 기능이고, 종교 제도는 사회 통합 기능이고, 경제 제도는 생산분배 소비 기능이잖아요. 근데 사회복지는 상부상조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 어떤 문장으로 나오냐면 보시면 이 잔여적 사회복지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임시로 보충하는 것이다. 맞죠? 잔여적 복지는 임시로 보충하는 것이다. 맞고, 또는 가족 또는 시장과 같은 사회제도의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할 때 하는 것이다. 그죠? 가족과 시장이, 즉 시장은 경제제도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이나 시장이 경제제도가 제 기능을 못할 때 그제서야 개입한다는 것이고, 사회복지 활동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 긍정적인 지향이에요. 그렇죠? 사회복지제도는 제도로서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리고 이제 비상대책으로서의 기능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반면에 여기 보면 제도적 복지는 사회의 유지 및 발전에 필수적인 사회 제도다. 이렇게 우리 기출 지문들이 이게. 또는 이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또는 제1선의 기능을 수행한다. 가족과 시장과 동등한 위상이다. 그죠? 동등한. 그러니까 다른 제도의 뒤에서 있지 않고 제1선으로 앞으로 나가서 동등하게 위상을 취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다른 사회 제도의 기능과 구별되고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제도이다. 또는 사회복지 외에 다른 제도들로는 상부상조 기능을 제공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우리 기출 지문들이 이렇게 맞는 문장들이죠. 다. 자, 그다음에 여기 사회적 가치인데요. 이거 중요한데 사회 가치에서 자녀적 사회복지는 개인주의예요. 알았죠? 그다음 이제 제도적 사회복지는 집합주의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전제를 봐보세요. 전제. 그 밑에 사회적 가치 밑에 나오는 전제 있죠. 전제. 전제 보시면 자녀적 사회복지에서의 전제는 뭐냐면 가족과 시장은 완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가족과 시장을 밑줄 그으면 걔가 사회체제예요. 사회체제, 사회구조는 완전하다. 따라서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 개인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문제의 원인은 개인의 책임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사회체제는 완전한데, 사회제도 자체는 완전한데 거기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개인 책임이고 그 개인한테 책임을 묻게 되는 개인주의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개인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해주고, 그걸 보장해줬으니까 그 개인한테 책임을 묻는 것을 개인주의라고 해요. 아셨죠? 다시 한번, 개인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과 독립성과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존중해줘요. 그리고 그걸 존중해줬으니까 그 결과에 대한 책임 네가 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개인주의예요. 자, 그리고 여기 제도적 복지 봐보세요. 전제를 보니까 가족과 시장은 불완전하다. 그죠? 사회제도 자체가 불완전해요. 사회제도 자체가 불완전하니까 거기에서 실직을 하거나 이혼을 하거나 별거를 하거나 이거는 그 개인의 책임이 아닌 거예요. 왜? 사회제도 자체가 불완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사회복지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결국 사회구조 책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서는 사회구조적 모순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책임이. 사회구조적 모순 때문이다. 그죠? 맞는 거죠? 그러니까 무과실 책임주의로 가는 거예요. 이건. 과실 자기 책임주의는 여기 이제 자녀적 사회복지에 들어가는 것이고, 과실을 진 그 개인이 책임져. 그거니까. 그죠? 자, 그래서 사회구조가 책임이니까 개인한테 책임을 묻지 못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예요. 사회구조적 책임이니까 집합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즉 공동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알았죠? 이게 집합주의예요. 참고로 이 개인주의는 가족주의라고 돼요. 가족주의. 1급에서는 이게 가족주의로 시험에 나오기도 하는데, 그 다음에 집합주의가 국가주의예요. 국가주의. 알았죠? 국가주의. 예.
개인주의가 가족주의. 그 가족이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개인 또는 가족한테 자율성과 독립성과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존중해주고 니들이 그걸 결정했으니까 그 결과에 대한 책임 네가 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집합주의는 공동체가 책임을 진다는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알았죠? 그다음에 여기 보수주의는 극우입니다. 여기다 극우라고 적으세요. 보수주의에다가 자유주의에다가는 중도우라고 적으세요. 중도우. 삼인주의에다가 중도좌라고 적으세요. 중도좌. 알았죠? 자, 다시 한번 보수주의에다가 극우라고 적으시고 이념 바로 받을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자유주의는 중도우라고 적으시고 그다음에 사회민주주의, 삼인주의는 중도좌라고 적으세요. 거기다가. 알았죠? 그러니까 제도적 사회복지는 이념으로 보게 되면 중도위에서 중도좌까지 아우르는 개념이구나. 거기까지. 알았죠? 그다음에 이제 그 사회가치 밑에 보니까 또 결국 자녀적 복지는요. 구구 쪽이기 때문에 여기는 개인주의 그다음에 여기 경제 원칙의 기본으로 한다. 간섭을 받지 않는 자유. 이걸 소극적 자유라고 하거든요. 소극적 자유. 부자들의 자유는 소극적 자유라고 합니다. 이거를. 반면에 이제 여기 제도적 사회복지는 빈곤으로부터의 자유라고 돼 있어요. 이걸 적극적 자유라고 해요. 빈자들의 자유라고 해서 이걸 적극적 자유라고 합니다. 알았죠? 적극적 자유. 이거 다 공부할 거예요. 뒤에서. 그다음 이제 여기 우애를 기본 가치로 합니다. 평등, 우애. 자, 그리고 이제 대상 및 결정 방법을 보면은요. 대상 및 결정 방법 봐보세요. 그 밑에 자녀적 사회복지는 가족과 직장은 완전하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떨어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대상이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특수계층이나 그 계층이나 계층이 한정되어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선별주의 원칙입니다.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걸 선별주의라고 합니다. 선별주의, 보편주의가 나오면은요, 선별주의는 사회복지 대상자를 고른다는 뜻이에요. 선별해서 대상자로 삼는다. 보편주의는 고르지 않고 모두를 대상으로 삼는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대상자 결정 방법에서. 그래서 이 선별주의를 거기 보니까 애외주의라고 되어 있죠? 애외주의 보이세요? 애외주의. 이 애외주의 시험에 다 나오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가족과 직장은 완전한데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실직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셨죠? 일할 곳 천지인데 왜 실직해? 이 사람들이 뭔가 문제가 있어요. 아주 예외적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아주 특수한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즉 그래서 낙인을 부여합니다. 이따 보면 아주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대상으로 정하는 것이고, 자, 근데 제도적 복지는 모두를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왜? 사회 구조가 불완전하니까 누구라도 사회복 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죠? 누구라도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선별주의는 국가 책임을 최소화하는 것이고, 근데 여기 그 제도적 복지에서 보편주의는 국가 책임이 점차 확대되는 것입니다. 빈곤 해결 봐보세요. 빈곤 해결도 아주 중요한데, 빈곤 해결 보니까 개별적으로 해결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녀적 복지는. 왜? 가족과 직장은 완전한데 거기에 떨어지는 사람들은 아주 예외적인 사람이라고 했죠.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그 사람들. 그죠?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빈곤선으로 떨어지면 떨어질 때마다 그 개별적으로 접근해서 개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이거는 사후치료적인 거예요. 사후치료. 빈곤선으로 떨어져야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자, 반면에 제도적 복지는 집단적으로 해결한다고 그랬죠. 아까? 그래서 집단주의라고 했잖아요. 집합주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사전 예방적입니다. 여기가. 자, 처방 보면 정책수단 임시구제예요. 여기 자녀적 복지는. 자, 이거 공공부조가 대표적인 제도예요. 공공부조가. 자, 사회복지 제도를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보시면. 자, 여기 그림을 보면 만약에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여기다가 소득과 재산이 많은 사람과 소득과 재산이 낮은 사람 여기다 다 집어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어넣고 선을 하나 그어요. 그러면 이게 빈곤선이 돼요. 빈곤선. 그래서 빈곤선 위에 있는 사람들은 사회보험으로, 그 다음에 빈곤선 밑에 있는 사람들은 공공부조로 이 빈곤선만큼을 지켜주려고 해요. 이 빈곤선이 뭐냐면 이게 최저생계보장선이라고 해요. 여기를 최저생계보장선. 알았죠? 이 빈곤선을 최저생계보장선이라고 해요. 이 베버리지 보고서에서는 이걸 국민 최저선이라고 했던 것이고, 근데 보면 여기에서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사업 실패하고 이혼하고 막 병에 걸리고 해가지고 뚝 떨어진다 하더라도, 빈곤선으로 밑으로 쭉 떨어진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람을 이 빈곤선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거예요. 사회보험은. 알았죠? 예방하는 거예요. 이건 예방하는 것이고, 공공부조는 이미 가난하게 태어났고 가난하게 살아. 그러면 이 사람들을 적어도 요만큼은 먹고 살게끔 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즉 최저 생계 보장선까지는 먹고 살게끔 해주는 거예요. 알았죠? 사후 치료적인 개념이고 이미 떨어진 사람들에 대한 개입이니까 그래서 이걸 사후 치료적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공공부조를 뭐라고 하냐면 이게 보호의 상한선이라고 해요. 여기를 공공부조는 보호의 상한선입니다. 반면에 사회보험은 보호의 하한선이라고 해요. 이걸 보호의 하한선. 무슨 말이면 사회보험은 적어도 이 밑에까지는 떨어지지 않게끔 해줄 거예요. 이거예요. 알았죠? 보호의 하한선. 근데 공공부조는 적어도 여기까지는 먹고 살게끔 해줄게. 보호의 상한선의 개념이에요. 둘 다 최저 생계를 보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근데 이 사회보험이 제도적 복지예요. 공공부조가 자녀적 복지예요. 그래서 문제 풀 때 자녀적 복지가 나오면 무조건 공공부조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제도적 복지가 나오면 대표적인 제도가 사회보험이니까 사회보험이라고 생각하세요. 아예.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자녀적 복지는 공공부조가 대표적이거든요. 그러면 공공부조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자녀적 복지에다가 자산조사를 통해 선별적 급여를 제공한다. 맞죠? 왜? 공공부조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녀적 복지지. 그죠? 자, 다시 한번. 자선과 구호 중심이다. 낮은 급여와 자산조사. 보충성 원칙에 입각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녀적 복지에다가 다 맞는 거예요. 왜? 얘들이 다 공공부조와 관련되어 있거든요. 알았죠? 이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는 보충성의 원칙이고 여기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거든요. 사회보험은. 그래서 이제 이걸 대별할 수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메디케이드도 시험에 나왔어요. 메디케이드. 자, 나중에 공부할 건데 자, 미국의 역사를 보게 되면 1935년에 미국에 사회보장법이 제정이 돼요. 알았죠? 미국 겁니다. 미국에서 1935년에 사회보장법이 제정이 돼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게 계속 시행되고 있는데 나중에 빈곤과 전쟁이 일어나요. 1964년에 존슨 행정부에서 빈곤과 전쟁을 벌여요. 그래서 거기에서 만들어진 정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965년에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가 제정이 돼요. 메디케어하고 메디케이드가 사회보장법에 추가가 돼요. 이때. 알았죠? 이때 추가되는데 이 역사에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메디케어가 의료보험이에요. 번역할 때. 메디케이드가 의료보호라고 번역해요. 얘를 의료보호라고 번역해요. 알았죠? 의료보호. 즉 메디케이드는 극빈자를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극빈자. 알았죠? 반면 메디케어는 노령연금 수급자만을 대상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사회보장법은 이제 노령연금하고 실업보험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령연금 대상자로만 돼 있는데, 그래서 여기 메디케이드는 의료보호, 즉 극빈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까 공공부조와 관련되어 있죠. 빈곤선 밑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녀적 복지예요. 대표적인 제도.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자, 그다음에 우리가 공공부조는 비기업입니다. 기여금 내지 않죠? 그죠? 그냥 받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일반 조사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절대적 빈곤. 자녀적 복지는 절대적 빈곤에 따른 개념으로 빈곤선을 낮게 책정하는 겁니다. 반면에 제도적 복지는 상대적 빈곤의 개념에 따라서 높게 설정을 한다. 요거 다 나온 거예요. 시험에. 나온 거. 자, 그리고 이어서 보면 여기 개입기간 여기는 일시적으로 개입한다고 했고 여기는 이제 제도적으로 연구가 되어 있다. 자, 사회복지 수혜자. 우리 시험에서는 자녀적 복지에다가 낙인이나 응급처치적 요소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맞죠? 낙인을 줘요. 즉 사회복지 수혜자에 대해서 비정상적으로 봅니다. 왜? 가족과 시장은 완전하잖아요. 자녀적 복지는. 그러니까 그렇게 완전한 사회 구조 내에서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떨어지는 사람들, 빈곤선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은 뭔가 문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즉 병리적 관점이에요. 병리적 존재로 보는 거예요. 사회복 대상자를. 그리고 낙인을 수반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자녀적 복지에서는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자격 있는 빈자들의 기피 신청이 발생돼요. 요거 아주 중요한 문장인데 이거 시험에 나온 겁니다. 선별주에서. 자, 여기 자격 있는 빈자의 신청 기피. 요거. 즉 이게 수급률과 관련돼 있어요. 수급률. 알았죠? 수급률은 뭐냐면 실제 대상자가 그 제도의 대상자가 실제 급여를 받고 있는 율을 얘기해요. 알았죠? 실제 대상자들이 실제 급여를 받고 있는가. 알았죠? 그래서 이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을 비교해 보면 사회보험의 수급률을 비교해 보면 수급률이 어디가 더 높냐면 당연히 사회보험이 더 높아요. 알았죠? 공공부조는 내가 자격이 있어.
공공문제 대상자의 자격이 있긴 해. 그렇지만 신청을 하지 않아. 왜? 열등감을 부여하거든요. 막 낙인을 부여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청을 기피하게 되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이제 수급률 차원에서도 공공문제가 떨어지는 거예요. 사회보험은. 이제 사회보험은 내가 사회보험의 대상자들이 사회보험의 급여를 받지 않습니까? 자기가 다 기여금 냈고 보험료 냈는데 당연히 받지? 그죠? 그래서 수급률이 높죠, 당연히. 이건 떨어지고. 자, 다시 한번. 여기 이제 제도적 복지는 정상적으로 보는 겁니다. 사회복 대상자를. 그죠? 왜냐면 사회 제도 자체가 불완전하니까 누구라도 대상자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낙인은 없습니다, 여기는. 자, 이렇게. 자, 이걸 쭉 봤는데요. 여기 개인주의 집합주의는 그냥 참조만 하시고요. 크게 자세히 볼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여기 잠깐 이거 설명할게요. 우리 교재 어디냐면 40페이지에 이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40페이지. 40페이지를 보면 사회복지 이데올로기와 사상적 조류가 나옵니다. 테마. 거기를 잠깐만 보시면 정치적 이념이 나와요. 보시면. 자, 사회복지 이데올로기가 나옵니다. 조지와 윌딩이 이제 이 반소폐마로 이렇게 구분했거든요. 반소폐마, 반집합주의, 소극적 집합주의, 패배한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뭐냐면은 사회복지의 유형 구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페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론 있잖아요. 뭐 그건 참 너무 잘 나오니까, 그죠? 근데 이제 에스페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론처럼 복지국가 유형을 구분하는데 학자들이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구분을 해요. 알았죠? 근데 아까 윌렌스키 르보는 사회복지를 구분할 때 기능을 가지고 구분한 거잖아요. 그 자녀적이다 제도적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근데 조지와 윌딩은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구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데올로기를 공부할 때 조지와 윌딩의 모형을 그래서 보는 거예요. 이것도 복지국가의 유형입니다. 알았죠? 복지국가의 유형인데 이거를 이제 이념으로 구분한 거예요. 자, 보면 자, 이걸 좀 잘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여기 봐보세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공직자가 되실 분들이니까 우리가 지금 사회에서 막 이게 우파와 좌파로 이렇게 나뉘어져 가지고 너무 이게 말 그대로 인지적 왜곡에 해당되는데 백의 인지 치료에 보게 되면 이분법적 사고는 굉장히 좋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보면 새는 오른쪽 날개와 왼쪽 날개가 다 있어야 합니다. 한쪽 날개로 날 수가 없어요. 그죠? 두 날개가 있어야 사회가 발전하는 거예요. 새가 나는 것처럼. 근데 이제 어떤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은,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밑바탕에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가치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정치적 이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념은 극우냐 아니 우파냐 좌파로만 나뉘어지는 건 아니고 이렇게 우파도 극우와 중도, 좌파도 중도좌와 극좌로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알았죠? 근데 어떤 가치냐?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가치로부터. 그러니까 이 우파는 기본적으로 여기 가운데를 잘라보면 여기가 우파인데, 우파는 개인주의, 선별주의, 자유는 부자들의 자유인 소극적 자유, 그리고 효율, 기회평등. 평등을 말하고 싶지 않아요, 애들은. 그렇지만 평등을 한다면 가장 소극적인 평등인 기회평등이에요. 그 다음에 불평등을 심지어 옹호해요. 왜? 불평등하니까 불평등이 경제성장에 기여한다고 봅니다. 알았죠? 불평등하니까 잘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불평등하니까. 그리고 불평등하니까 힘든 일은 못 사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더럽고 힘든 일은. 그죠? 그래서 이 불평등이라고 하는 거 경제성장에 기여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우파에서는. 그리고 여기는 경쟁하자, 우리. 그리고 여기는 스스로 살자, 자주해요. 이런 가치를 중시 여겨요. 자, 반면에 좌파는 집합주의, 보편주의, 이때 자유는 아까 빈자들의 자유. 그죠? 이게 적극적 자유라고 하거든요. 빈자들의 자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다 공부할 거예요. 뒤에서 정책의 가치에서. 그다음에 이제 평등인데, 평등에서도 이제 결과 평등까지 가려고 해요. 그리고 여기는 싸우지 말자, 우리 경쟁하지 말자, 우리 협동하자,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이거예요. 그죠? 혼자 살지 말고 서로 돕고 살자, 이타주예요. 인도주의. 이런 가치를 선호한다면 그 사람은 좌파예요. 이런 가치, 여기 좌파, 이런 가치를 선호한다면 이 사람은 우파 쪽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알았죠? 근데 이제 그러면 극우와 중도, 중도자와 극좌는 어떤 차이나, 그러면 어떤 차이냐면 똑같은 우파는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극우가 이 가치를 절대적으로 신봉해요. 알았죠? 이 가치를. 그리고 좌파는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이 가치를 극좌가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거예요. 신봉의 차이예요. 알았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 이제 나중에 뒤에서 공부할 거니까 여기 보면 윌렌스키 르보만 한번 보겠습니다. 윌렌스키 르보가 구분한 것을 이분법이라고 하는데,
이분 모형은 자녀적 복지가 극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를 보수주의라고 했죠. 보수주의. 알았죠? 보수주의가 극우예요. 그러니까 자녀적 복지는 극우예요. 자녀적 복지는 보수주의예요. 이해됐어요? 이게 나오니까. 자, 제도적 복지는 중도우와 중도좌까지 갔죠. 극좌까지는 가지 않았죠. 그죠? 이 중도우가 바로 자유주의예요. 자유주의. 알았죠? 자유주의. 그리고 중도좌가 삼인주의예요. 삼인주의. 사회민주주의. 삼인주의. 그래서 제도적 복지에다가 자유주의와 삼인주의가 나오면 맞는 거예요. 알았죠? 제도적 복지에다가. 이것만 알면 돼요. 아셨죠? 우선 이것만 기억하세요. 나중에 또 공부할 거니까 뒤에서.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가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잠깐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자, 룰렌스키와 르보는 기능을 가지고 지금 나눈 거예요. 기능을 가지고. 그렇죠? 기능을 가지고 나눴는데 사회복지가 자녀적 기능이냐 제도적 기능이냐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근데 이걸 나눈 기준이 뭐냐면 산업화예요. 즉 산업화 전에는 사회복지가 자녀적 기능을 했었는데 산업화 이후에 사회복지가 제도로 만들어져 버렸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알았죠? 이렇게 기능 설명을. 그러면 산업화 이후에 사회복지가 자녀적 기능을 하다가 제도로 아예 만들어진 이유는 뭘까? 왜 그러냐면 산업화가 되면서 가족 해체되죠? 지역사회 해체되죠? 그래서 또 이제 그 기존의 그런 제도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상호 의존성이에요. 즉 이 상호 의존성을 뭐라고 하냐면 의존과 피의존의 욕구예요.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실제.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내가 지금 건강하지만 내가 혹시라도 사고를 당하거나 아프게 되면 우리 가족은 누가 책임지지? 우리 애들은? 그죠? 우리 애들은 아직 어린데? 또는 저는 아이가 막내가 장애를 지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애를 지니고 있는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내가 건강해야 하는데 내가 열심히 살아야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혹시라도 내가 다치거나 내가 일을 못하면 이제 주소득자로서 제가 일을 못하면 어떻게 되지?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바로 의존과 피의존의 욕구예요. 나한테 의존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내가 의존 당하기도 해요. 알았죠? 그러니까 서로 이건 뭐냐면 상호 의존성이에요. 그러면 이 상호 의존성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상부상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살 게 아니라 뭔가 상부상조할 수 있는 어떤 이 상부상조할 수 있는 이 기능을 가진 제도를 하나 만들어내 버리면 어떨까 우리가? 그죠? 그런 제도를 만들어 버리자 해서 만들어진 게 사회복지 제도예요. 그래서 사회복지 제도가 하는 1차적 기능이 바로 상부상조 기능이에요. 왜? 그 기능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 제도 자체가. 아셨죠? 이렇게.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자녀적 복지는 가족과 시장의 완전성을 전제한다고 했죠. 얘는. 그죠? 근데 얘는 가족과 시장의 불완전성 또는 불공평성, 형평성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불완전하다. 자, 그러면 가족과 시장은 완전하기 때문에 자녀적 복지는 완전하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 개인이나 가족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나 가족한테 책임을 묻게 되는 개인주의, 가족주의가 되는 거예요. 자, 반면 제도적 복지는 사회제도 자체가 불완전하니까 그 개인이나 가족한테 책임을 묻지 않아요. 그렇죠? 집합이 책임을 져요. 집합주의. 공동체가, 즉 그것은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국가주의예요. 알았죠?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가족과 시장은 완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실패하겠습니까? 안 하죠. 시장은 완전하니까. 그죠? 시장은 실패하잖아요. 여기서는 자녀적 복지는 누가 실패해? 정부가 실패하는 거예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 여기는 가족과 시장은 불완전하죠. 시장이 불완전하니까 시장은 실패하겠죠. 그죠? 그래서 시장이 실패해요. 여기는 시장 실패예요. 그래서 제도적 복지는 시장 실패를 전제로 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녀적 복지는 정부 실패를 전제로 해요. 알았죠? 국가 개입하지 마, 시장에 개입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들은. 알았죠? 개입하면 니들은 실패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다시 하면 굉장히 잘 나오는 것들이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이제 보겠습니다. 좀 이거 이제 설명해놨고,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양가로 2번 보니까 사회복지 개념의 통합이 나왔어요. 통합. 미즐리 리버머가 제시했고요. 학자 이름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사람 이름을 반드시 외워야 하는 경우는 외우라고 아예 얘기해 드릴게요.
알았죠? 근데 미즐리 리버머가 이걸 제시했는데 이거 개발적 관점입니다. 또는 이걸 통합적 관점이라고도 해요. 개발적 관점 또는 통합적 관점이다. 이게 뭐냐면 자 이겁니다. 이게 자녀적 복지하고요. 이렇게 제도적 복지를 양극단에다 놓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알았죠? 양극단에 놓았어. 이렇게 여기서 자녀적 복지 여기까지는 여기는 제도적 복지 이렇게 양극단에 놓았어요. 이 연속선상의 위치에서 미즐리 리버머는 이 중간에 위치하는 게 있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걸 바로 개발적 관점이라고 해요. 즉 뭐냐면 이걸 통합적 관점이라고 하는데 이 개발적 관점은 뭐냐면 여기 개발적 관점이 이 가운데 있겠죠. 그러면 한마디로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이쪽 자녀적 복지에도 있고 제도적 복지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양다리. 그러니까 가운데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은 알았죠? 자 여기 자녀적 복지는요. 경제 성장을 강조합니다. 경제 성장을 제도적 복지는 사회 복지를 강조해요. 사회 복지 여기를 특히 이제 중도좌가 그래요. 중도좌. 여기는 이제 극우인데 아까 여기가 극우죠. 극우. 그다음에 여기 중도좌가 알았죠? 이렇게. 그러면 개발적 관점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눈치챘겠지만 아까 렌스킬보 내가 제가 아까 정치 개념 설명했을 때 보면 극우와 중도자 가운데 있는 게 누구예요? 중도우죠? 중도우예요. 즉 개발적 관점은 이념으로 보게 되면 중도우에 해당돼요. 알았죠? 중도우면 어떻든 중도우도 우파죠. 그죠? 중도우도 우파잖아요. 우파. 그래서 우파는 기본적으로요. 자, 나중에 우리 뒤에서 공부할 겁니다. 우파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지향해요. 자본주의. 알았죠? 그다음에 이제 좌파는 사회주의를 지향하거든요. 사회주의를 지향해요. 지향. 여기도 이제 자본주의를 지향하고 즉 경제 성장을 지향해요. 그러면 중도 우에 있는 개발적 관점은 어떻게 되냐면 우파잖아요. 얘가 기본적으로 우파죠. 우파인데 가운데 있는데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쪽으로 기울어지는 거. 극우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무게중심이 여기에 있으면서 얘와 얘를 결합시키려고 해요.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경제 성장을 위해서 사회복지가 존재해요. 즉 사회복지는 경제 성장을 위한 수단이 돼버려요. 이렇게 개발적 관점. 알았죠? 무게중심이 우파 쪽에 있으니까. 이해됐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여기 이것도 뭐 문제가 딱 2번밖에 안 나왔어요. 2012년 사회복지직하고 2006년 서울시에서 문제가 2번 나왔어요. 근데 이미 2006년 서울시에서 문제가 1번 나왔고요. 2012년에 나온 거예요. 알았죠? 이게 보시면 미즐리 리버머는 개발적 관점이라는 통합적 관점을 제시했는데 사회복지는 경제 발전의 긍정적 동력이다. 즉 사회복지는 경제 성장의 수단이다. 알았죠? 자, 이거 이제 경제제도와 사회복지제도를 조화시킨 거예요. 이건 신자유주의 관점인 근로연계복지에 잘 반영되어 있어요. 자, 이 근로, 복지, 경제 성장을 위한 근로, 그리고 복지 이걸 연계시키고 있어요. 일하게 만드는 복지, 이게 근로연계복지거든요. 일하게 만드는 복지,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복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사실 우리가 신자유주의는 극우거든요. 여기가 신자유주의는 얘는 극우지만 신자유주의 정책이었던 근로연계복지는 복지와 경제 성장을 연계시키고 있는 거예요. 알았죠? 근데 경제 성장을 위한 복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근데 여기 봐보세요. 요게 우리 2006년 서울시에서 나왔던 기출 지문이었거든요. 이렇게 나왔어요. 자녀적 복지 문제였는데 문제는 자녀적 복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문제가 나왔거든요. 답이 요거였어요. 사회복지를 기능주의 입장에서 해석하여 경제 성장의 수단으로 활용한다. 이거 누구예요? 개발적 관점이에요. 개발적 관점이잖아요, 지금. 그죠? 이미 개발적 관점이 나왔던 거 이렇게 한 문장으로 나왔는데 아예 한 문제로 2012년 사회복지직의 문제가 출제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또 이제 이념적 정의로 갈게요. 이념적 정의는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자, 아까 자녀적 복지가 선별주의였죠. 자, 라이언이 이제 구분했는데 사람 이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외우지 마시고. 자, 여기 애외주의, 선별주의, 그다음 이제 보편주의 이렇게 구분되는데 즉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선별주의가 애외주의입니다. 자, 애외주의부터 보게 되면 가족과 시장의 완전성을 전제하죠. 선별주의. 자녀적 복지니까 당연하죠. 그죠? 애외적인 사람들에게 예측할 수 없게 발생한다. 왜? 가족과 시장은 완전한데. 그죠?
거기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예외적인 사람들이고 아주 특수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예측할 수 없게 발생하고 그러면 개별적으로 접근해야죠.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떨어질 때마다 그리고 개인의 욕구에 따라서 자격 제한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복지를 시혜나 자선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자녀적 복지에 입각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죠? 자녀적 복지. 그다음에 이제 개인주의 사상, 정부 실패 다 연결되는 거예요. 아까 자녀적 복지에 연결되고 있죠? 자녀적 복지에서 지금 지금 개인주의, 정부 실패, 그다음에 공공부조 이렇게 오고 있는데 보편주의는 가족과 시장은 불안전, 불공평하다. 그죠? 불안전하다. 그러니까 문제 발생의 예측 가능 예측할 수 없이 발생되지만 그 가족과 시장 자체가 불안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모두를 대상으로 삼다 보니까 문제 발생 예측이 가능해요. 모든 사람이 권리로서 존중을 받는 것이고 즉 권리에 입각해서 주는 겁니다. 권리, 시민권에 입각해서. 제도적 복지이고 집합주의고 시장 실패입니다. 그죠? 이렇게 연결해요. 자, 장점 보면 선별주의는 목표성이 높죠? 그리고 비용 효과성이 있어요. 여기는. 자, 이거 중요해요. 선별주의는 비용 효과성. 그 다음에 보편주의는 사회적 효과성이에요. 자, 제가 왼쪽에다 설명해 놨는데요. 자, 비용 효과성은 뭐냐면 왼쪽 날개 쪽에 보니까 오른쪽 날개 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욕구는 많아요. 욕구는 많은데 자신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재활한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한테 사회복지 재활한 서비스를 얼마나 집중적으로 할당할 수 있느냐의 여부예요. 자, 다시 한번 욕구는 많아요. 근데 자신의 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활한 서비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재활한 서비스를 구매할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한테 사회복지 자원이 얼마나 할당되는가. 그러려면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대상으로 삼아야겠죠. 그래서 고도의 선별성이 요구되는 것이고 따라서 선별주의가 비용 효과성이 높은 겁니다. 알았죠? 근데 사회적 효과성은 사회적 효과성에다 이렇게 적어보세요. 사회적 평등성이라고 적으세요. 사회적 평등성. 사회적 평등성. 작년에 1급 시험에서 이걸 사회적 평등성으로 시험에 나왔어요. 사회적 효과성을. 사회적 효과성, 사회적 평등성이라고도 하는데 정치적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그 정치적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모두가 적절한 대우를 받느냐. 이거예요. 그럼 모두를 대상으로 삼아야겠죠? 모두가 정치적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평등하게 대우를 받느냐. 알았죠? 그래서 사회적 평등성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럼 모두를 대상으로 삼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회적 효과성은 보편주의에서 높은 거예요. 모두를 대상으로 삼는. 이해됐죠? 이게 조금 어려운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뒤에 이제 정책 가치에서 나오는 내용들이어서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지금 동영상으로 이제 반복해서 좀 들으시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뒤로 가면 쭉 해결되는 것들이 내용들이 다. 자, 그리고 선별주의는 낙인감을 부여하는 겁니다.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선별주의는 자녀적 복지는 부정수급자 예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돼요. 아까 요 공공부조가 그래요. 선별주의가. 보세요. 공공부조는 여기서 빈곤선 위로 누군가 튀어오른다. 그럼 잘라내야 돼요. 왜? 빈곤선 위로 왔는데도 받고 있으면 부정수급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철책선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에요. 공공 전달 체계에서. 그래서 사실 이 선에서 위로 올라오면 부정수급자들을 잘라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았죠? 그래서 이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선별했고 그 선별적 기준에서 벗어나 버리면 그 사람들은 바로 걸러내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감시가 필요한 것이에요. 자, 아까 여기 목표 요성이 나왔고 여기는 보편주의는 정치적 이점이 있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모두를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보편주의 정책은 그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정치적 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알았죠? 선별주의는 정치적 지지 기반이 협소해요. 요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선별주의는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선별되어 있잖아요.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도나 정책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적죠. 그죠? 많지 않죠. 그래서 정치적 지지 기반이 협소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온 거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예외주의, 선별주의, 보편주의 문제에서 선별주의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개인적 욕구의 중요성과 우선순위의 결정을 강조한다. 이 문장이 나왔어요. 선별주의에서. 이거 보시면 다 나와요. 기출문제 지문에 다 나와요. 이거 기출 지문들이거든요. 제가 지금 녹색으로 표기한 거 보시면. 그죠? 개인적 욕구의 중요성. 여기는 개별적 접근이잖아요. 개별적 접근 아까.
그죠? 개별적 접근. 그러니까 개인의 욕구의 중요성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 선별해야 하니까. 그래서 개인적 욕구의 중요성과 우선순위 결정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별해야 하니까. 알았죠? 그리고 여기 선별주의 예로는 미국의 메디케이드를 들 수 있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맞죠? 메디케이드는 의료 보호니까. 그죠? 선별주의죠. 극빈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그리고 보편주의 예로는 영국의 NHS를 들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맞는 거예요. 영국의 NHS는 전국민 무상의료 서비스예요. 알았죠? 전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무상의료 서비스. 영국에서는 1946년에 이미 시행됐던 제도예요. 이게. 알았죠? 1946년에 시행됐던 제도.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지금 다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아주 중요해요. 지금까지가. 보시면 아까 대상 측면이 자녀적 선별주의로 연결됐죠? 그리고 지금 2년까지 선별주의, 보편주의까지 연결되고 있죠? 여기가 자녀적, 제도적 복지를 딱 중심에 두고 양쪽으로 다 봐야 하는 것들이에요. 관련되어 있으니까. 알았죠? 여기는 무조건 나와요. 100%.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이제 조금씩 나오는 것들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사회제도로서의 사회복지의 1차적 기능. 아까 뭐라고 그랬죠? 상부상조라고 했죠? 이거 제시한 사람이 누구냐면 길버트와 스펙트예요. 사람 이름 외우세요. 외우세요.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우리 시험에 여기 보시면 2020년 사회복지직 시험에서 기출문제 보시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워렌이 제시한 지역사회 기능을 물어봤어요. 우리 시험에서. 기출문제 보시면 자, 워렌이 제시한 지역사회 기능을 물어봤는데 내용은 이 내용이에요. 알았죠? 이 내용을 가지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길버트와 스펙트가 제시한 기능으로 물어봐야 하는데 시험에서 워렌이 제시한 지역사회 기능은 해놓고 이걸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면 이걸 제시한 학자는 길버트와 스펙트가 맞아요. 알았죠? 근데 워렌은 누구냐면 지역사회 복지학자예요. 알았죠? 영국에. 근데 이 워렌이 길버트와 스펙트가 제시한 이 사회제도의 이 기능을 지역사회에다가 적용시킨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시험에서는 워렌이 제시한 지역사회 기능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알았죠? 근데 이제 사실상 사회제도로서의 사회복지 이 기능은 사회제도로서 각 제도의 1차적 기능을 제시하는 건 누구다? 길버트와 스펙트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5가지 사회 주요 제도가 있잖아요, 여기. 그리고 요거 짝지어서 외우시면 되세요, 그냥. 이 제도와 1차적 기능을. 근데 여기다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길버트와 스펙트는 어떤 걸 제시한 거냐면 사회를 이루고 있는 주요 사회 제도 5가지 사회 제도가 있는데 알았죠? 근데 그 제도들의 1차적 기능이 이런 것이다 라고 제시한 거예요. 그러면 자, 사회복지 제도의 1차적 기능은 상부상조였잖아요. 그죠? 상부상조 기능을 위해서 만든 제도잖아요. 이 제도 자체가. 그죠? 이 기능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예요. 근데 사회복지가 사회통합 기능이나 사회통제 기능이나 또는 분배 기능이나 사회화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건 아니죠? 해요. 사회복지가. 그죠? 그러니까 길버트와 스펙트는 뭘 제시한 거냐면 각 제도들의 1차적 기능을 제시했고 그 제도들이 1차적 기능은 요거지만 나머지 제도가 하고 있는 기능도 부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제시한 거예요. 알았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시험은 이제 1차적 기능으로 이렇게 짝짓는 문제가 나오니까 알고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또 중요한 거. 우리가 사회통합은 사회복지 아닌가? 하면 안 돼요. 사회통합은 종교예요. 알았죠? 종교. 종교가 하는 역할이에요. 사회통합 기능. 아셨죠? 그리고 이제 요거 한 가지 또 요거. 사회 규범에 순응하게끔 만드는 것이 뭐다? 사회통제 기능이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자제하는 것. 이건 무슨 기능이에요? 사회통제 기능이에요. 알았죠? 시험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다시 한번. 사회 규범에 순응하는 것을 자신의 행동을 자제하는 것. 이렇게 나왔어요. 자신의 행동을 자제하게 만드는 것은 규범에 순응하는 것이죠. 규범에 순응하는 것이니까 이거는 사회통제 기능인 거예요. 알았죠? 여기까지 연결하면 되고 그 다음 이제 여기 6번에 보면 사회복지 개념 정의를 위한 기준이 있죠. 여기 윌렌스키 르보 있죠. 사람 이름 외우세요. 보직 23년 시험에서 나왔네요. 자, 요거 윌렌스키 르보가 사회복지 개념을 기준을 제시한 거예요. 사회복지의 개념의 기준.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사회복지 조직의 활동이라고 한다면 이 5가지 기준을 충족해야지 이걸 사회복지 활동이라고 한다. 사회복지 조직 활동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았죠? 사회복지 활동이 되려면 이 5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첫 번째, 공식적 조직을 통해 제공되어야 한다. 이게 이번 23년 시험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룰렌스키와 르보는 비공식 조직에 의한 지원을 사회복지 활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죠? 비공식 조직에 의한 지원은 사회복지 활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한 거죠? 그죠? 공식적 조직을 통해서 제공돼야지 사회복지 활동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맞는 문장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23년 보호직 시험에서. 그러면 이 공식적인 조직은 뭐냐면 공공조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알았죠? 공공조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식적 조직은 일정하게 유형화된 틀을 갖추고 있는 조직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하철 가다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막 적선해달라고 이렇게 할 때 개인적으로 내가 돈을 이렇게 주는 것은 사회복지 활동이 아닌 거예요. 왜? 조직적인 활동이 아니니까. 알았죠? 자, 그다음에 또 사회적 후원과 사회적 책임, 그다음에 이윤 추구 배제입니다. 기능적 보편성은 오른쪽에 설명해놨는데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래서 인간의 욕구를 통합적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인간 욕구에 대한 통합적 관점이고, 그다음에 여기 5번 중요해요. 소비 욕구죠. 근데 우리 시험에서 생산적 욕구라고 이렇게 틀리게끔 나와요. 그리고 한 가지 조심하실 것은, 자, 윌렌스키 르보가 제시한 사회복지 개념정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하고 문제가 나왔거든요. 근데 보기 지문에 이렇게 나와서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가져야 한다. X. 왜? 윌렌스키 르보가 한 얘기가 아니니까 틀려요. 이해됐죠? 이해됐죠? 예. 사회복지가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죠? 하지만 윌렌스키 르보가 말한 기준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만 외우면 되는 것이고, 이거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사회복지 개념 변화입니다. 이것도 한 줄씩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한 문제로 나오기도 하고. 저희 화살표가 지금 빠졌는데 사회복지가 이렇게 바뀌었다 이거예요. 개념이 산업화 이전에 산업화 이후로 오면서 얘들이 이렇게 개념이 바뀌었다. 자녀적 복지에서 제도적으로, 자선에서 시민의 권리로, 특수성, 아까 예외주의, 특수성. 아주 특수한 사람의 문제라고 했죠? 아주 예외적인 사람들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아까. 그래서 예외주의가 특수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보편주의가 보편성이고. 그러니까 특수성에서 보편성으로 온 겁니다. 즉 예외주의에서 보편주의로 왔다는 뜻이에요, 이게. 자, 그다음에 여기 최저 수준에서 최적 수준, 개인 변화에서 사회 개혁으로, 그다음에 민간 자선에서 공공 자원으로, 그다음에 이제 공공 지원으로, 그다음에 이제 민간 구제 차원에서 빈민 구제 차원에서 복지사회 구현으로 이렇게 왔다. 자, 근데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 또 공공 지원에서 민간과 공공의 혼합 지원으로 발전했다.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이것도 루마닌 신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그죠? 오히려 민간 지원에서 공공 지원으로 바뀌었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그잖아요. 민간 지원에서 공공 지원으로 바뀐 것이지 공공 지원에서 민간과 공공의 혼합 지원으로 바뀐 게 아니란 말이에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게 어디를 가지고 지금 낸 거냐면, 우리가 복지국가 황금기에서 위기기로 오면서, 복지국가 황금기는 공공 지원이 주였거든요. 그다음에 복지국가 위기로 오면서 민간과 공공의 혼합 복지, 즉 복지 다원주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걸 지금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이게 들어가면 안 돼요. 알았죠? 이것도 로마니신 사람 이름 외워야 돼요. 외우세요. 외우시고. 자, 그다음에 사회복지 유사 개념으로 가겠습니다. 사회복지 유사 개념은, 자, 이건 간단해요. 여기 그 강약 있게 공부하시면 되세요. 무슨 말이냐면 얘들도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아요. 그죠? 나왔던 적도 좀 오래됐고. 그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간단해요. 자, 먼저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을 구분을 했는데 여기 사람 이름 외워야 돼요. 프리들랜드와 앱트. 알았죠? 프리들랜드와 앱트, 여기 표에서 보면 프리들랜드와 앱트가, 이 사람들은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을 구분하는 것에서만 나와요. 이 학자 이름은. 알았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프리들랜드와 앱트의 이게 사회복지 개론 책이거든요. 이분들이 쓴 사회복지 개론. 그래서 사회복지 전공자들은 이거를 원서 강독을 이 책으로 해요. 보통 뭐 2학년, 3학년 때. 그래서 이제 원서 강독에서 이 책으로 하는데, 그 사회복지 개론서에서 보면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을 구분해놨어요. 이렇게 구분해놨는데, 사회복지는 조직적 제도예요. 제도적 차원인 거예요. 거시적 방법, 제도 정책, 매크로입니다. 사회사업은 실천이에요. 실천.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그 개인에 대해서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직한 인간, 여기는 바람직한 사회라고 되어 있죠. 미시적 방법, 즉 마이크로죠. 마이크로. 그래서 우리가 실천이다, 정책이다, 실천이다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그 정책이 바로 사회복지예요. 실천이 사회사업이고. 알았죠? 사회사업. 지금은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소셜워크, 즉 사회사업이라고 이렇게 했던 것이고, 이게 사회사업은 지금은 이제 사회복지 실천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이걸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 조심해야 할 것은 사회복지는 제도 정책 차원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정적이에요. 여기 중요합니다. 실천적 측면에서. 자, 제도 정책적인 것이기 때문에 실천할 내용이, 서비스의 내용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죠. 법으로 규정되어 있잖아요. 제도니까. 그러니까 실천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사회복지에서 그 보니까 쭉 내려와 보면 실천적 부분에 보니까 사회복지가 고정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사회사업은 역동적이라고 되어 있고, 이 이유가 뭐냐면 사회복지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제도에 모든 것들이 규정화되어 있어요. 실시될 것들이. 그러니까 고정된 거예요, 실천은. 근데 사회사업은 역동적이에요.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역동적인 거예요. 알았죠? 실천의 내용들이. 그리고 여기 보편적이고 여기는 개별적이고, 여기는 예방적, 사전적, 생산적, 여기는 치료적, 사후적, 소극적, 소비적. 이게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자, OX 문장 제가 좀 넣어봤는데 우리 기출지문에 사회복지는 정책이나 제도의 목적적 개념을 중시 여기고 사회 변화의 환경 변화를 지향하는 데 비해서 사회사업은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 등에 대한 개입이나 기술적 활동을 중시하고 개인의 변화를 강조한다. 맞게 나왔죠. 다시 한번, 사회복지는 바람직한 사회, 사회사업은 바람직한 인간. 맞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 나온 것 간단히 정리하면 돼요. 네, 강도 있게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그냥 간단히 알고 있으면 되고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인데 요거도 나온 지가 꽤 됐죠. 그죠? 2012년 사회복지직이 가장 최근 건데, 보면 이건 왜 이게 문제가 적게 나오냐면 너무 간단하니까 시험을 적게 내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니까. 뭐냐면 사회보장과 사회안전망을 비교해야 돼요. 구분하는 기준은 간단해요. 사회보장은 국가 차원의 조치예요. 민간은 빠져요. 사회보장은. 반면에 사회안전망은 국가 플러스 민간이 다 들어가요. 알았죠? 그러니까 사회보장이라고 나올 때에는 뒤에다가 국가가 취하는 보호조치로 민간의 활동을 포함한다면 틀리겠죠? 근데 사회안전망에다가는 국가가 취하는 보호활동으로서 민간도 포함한다. 그래야지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국가와 민간이 다 들어가요. 사회안전망은. 이게. 자, 여기 특히 사회안전망은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공공과 민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국가, 공공과 민간의 내용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신자유주의는 복지다원주의거든요. 복지다원주의. 복지다원주의는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이에요. 이따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겠지만, 그래서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것은 민간이 빠질 수가 없죠. 얘들은 공공과 민간의 그 역할 분담이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사회 서비스와 사회복지 서비스를 비교하면 돼요. 사회 서비스는 영국에서 쓰이는 개념이거든요. 영국에서 쓰이는 개념. 그러니까 영국은 사회복지 정책, 사회 정책을 사회 서비스라고 해요. 얘들은. 그래서 이 사회 서비스가 굉장히 넓은 개념이에요. 얘들은. 그래서 매우 광범위하다. 사회부조, 즉 공공부조, 사회보험, 아동복지, 그 다음에 보건교육, 노동, 주택, 환경, 문화 다 들어갑니다. 여기에.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개념이죠. 자, 즉 이건 인적 자원에 대한 보존, 보호, 개선이에요. 이 문장 자체가 사회 서비스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개입, 이게 바로 사회 서비스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 미국에서는 이걸 휴먼 서비스라고 하거든요. 휴먼 서비스, 미국은 휴먼 서비스라고 해요. 이걸 사회 서비스를 미국에서는. 왜 그랬냐면 미국에서는요, 이 영국의 사회 서비스와 동급인 어떤 개념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하는 개념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1935년 사회보장법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로 이루어져 있어요. 알았죠? 미국이. 그러니까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 가지고 영국의 사회 서비스와 동급을 시키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걸로.
알았죠?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영국 거를 봤더니 영국은 이런 것들이야. 굉장히 넓어. 결국 이게 뭐지? 이거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 인적 자원. 그래서 휴먼이라는 말을 집어넣어요. 휴먼 서비스. 이게 동급을 만들어낸 거예요, 미국에서. 그래서 영국의 사회 서비스와 동급인 개념을 미국에서 휴먼 서비스라고 하는 개념으로 만들어낸 것이어서 똑같은 개념이고요. 그러면 사회복지 서비스는 뭐냐? 여기 개별적 사회 서비스라고 되어 있죠. 영어로는 퍼스널 소셜 서비스라고 되어 있죠. 이 퍼스널이라고 하는 것이 페이스 투 페이스예요. 면대면, 면대면을 얘기해요. 면대면. 알았죠? 면대면. 즉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서비스들은 모두 다 개별적 서비스. 이걸 대인적 서비스라고 돼요. 번역할 때. 대인적 서비스. 그러니까 대인적 서비스 이게 보면 이게 사회복지 서비스예요.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서비스.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 서비스들 중에서도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상담이나 교육이나 훈련이나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사회복지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회복지 서비스가 사회 서비스에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이해됐죠? 거기까지? 예. 그 다음 이제 여기 날개 쪽에 보면은 사회복지학과 사회과학, 분과사회학, 다른 사회과학의 분과 학문들과의 차이점입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가 사회과학은 순수 사회과학과 응용 사회과학으로 나뉘거든요. 네, 사회복지는 응용 사회과학에 들어가 있습니다. 응용 사회과학에. 그래서 다른 사회과학의 분과 학문들과 차이점이 뭐냐? 틈새 과학적이다. 즉 컴튼이 간질적 학문이라고 되어 있는 이 간질적은 세포 사이마다를 얘기해요. 세포 사이마다 존재하는 거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다학제적 학문이다라고 하는 걸로 연결돼요. 다학문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가치성과 관련되어 있으며 우리는 가치 중립적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우리는 가치 지향적이에요. 가치성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특정 가치에 치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충주의예요. 절충주의. 우리가 집합주의 전통에 가깝기는 하지만 개인주의 이념을 버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아까 우리가 공공부조는 그 가치가 개인주의에 있어요. 자녀적 복지니까. 그죠? 사회보험은 제도적 복지인데 걔는 집합주의의 가치죠. 그죠? 그러니까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이 다 존재하잖아요. 동일한 거예요. 개인주의와 집합주의를 모두 활용해요. 우리는 다. 그래서 절충주의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테마 1로 정리했는데 사실 테마 1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자녀적 제도적 복지였고요. 테마 2는 사실 공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이제 나왔으니까 제가 정리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게 정책적 접근이 아까 우리가 프리들랜드와 애프트가 구분한 사회 복지와 관련돼 있어요. 매크로. 그다음 이제 전문적 접근이 사회 사업과 관련돼 있고, 알았죠? 요거. 그래서 이제 여기 사회 사업은 즉 전문적 접근은 환경 조건 개선 그리고 퍼스널리티의 개발 중점. 이거는 이제 정책적 차원의 개념들입니다. 전부 다 정책론. 여기는 이제 실천 방법론들인데 통합적 접근이 이제 분야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정책과 실천을 합해 가지고 분야에다가 적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분야가 그래서 이제 통합적 접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공부하지 않아도 돼요. 과거 기출 문제가 여기 들어가 있긴 한데 문제도 간단합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사회복지에 대한 상반적 관점인데 이것도 이제 과거 기출 문제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려면 간단히 보시면 되겠고 이것도 중요도는 떨어집니다. 근데 기능주의가 나오잖아요. 예, 구조기능주의를 얘기하는 것인데 핵심은 이겁니다. 구조기능주의 또는 기능주의가 나오면 구조기능주의는 뭐냐면 사회는 유기체다. 이게 핵심이에요. 사회는 뭐다? 유기체다. 사람이다. 사회는 하나의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도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심장도 있고 신장도 있고 폐도 있고 그렇잖아요. 각 기능들이 신체 기관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죠. 협동에 의해서 합의되고 안정된 통합체계다. 그래서 사회의 각 부분들은 마치 사람의 신체 기관들처럼 전체 사회 유지를 위해서 각자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회복지는 뭐냐? 그러면 사회복지도 하나의 사회를 유지시키기 위한 하나의 제도로서 하나의 하위체계다. 그래서 사회를 통합시키고 안정시키기 위해서 갈등 이런 것들을 제거시키고 그리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구성원들을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회복지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것이고 여기는 갈등주의는 사회가 이해관계에 의해서 형성되어 있고 즉 부와 권력과
이런 자원에 있어서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바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고. 그러면 사회복지는 뭐냐? 사회복지는 여기서 이제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사회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민중들,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이것도 그 비중은 떨어지는 내용입니다. 나왔으니까 참조하시고요. 이제 첫 번째 강의는 이렇게 테마 1번에서 2번까지 봤고, 다음 시간 이제 테마 3번부터 볼게요. 근데 사실